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영어 영역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불수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그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출제 기관장이 사퇴했고 외신 특히 영어권 언론들은 앞다퉈서 엄청난 난이도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참에 아예 수능을 폐지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범 교육평론가 전화 연결해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지금 이번 사태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번 사태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네. 제가 2023년부터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연구 주제가 한국 교육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난 40-50년간 한국 교육 정책이 이제 굉장히 오락가락 해왔는데 특히 입시 정책, 입시 네. 제도를 계속 끊임없이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고통이 줄었느냐? 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근본적인 마인드셋,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이 제 박사학위 그 연구 주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뭐 30분 가까이 요 대담을 진행하니까 그거는 뒤쪽에 어떤 식으로 정책 마인드셋이나 패러다임이 방향을 갖춰야 할지 그거는 제가 중간에 녹여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예. 뭐 박사과정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케임브리지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케임브리지에서 전화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2023년에 시작했으니까 원래 3년 차가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중간에 몸이 아파서 1년을 휴학을 해서 지금 박사과정 그렇군요. 2년 차입니다. 네네. 자, 진짜 한국 교육 정책의 실패 요인을 밝힌다. 아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불수능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26학년도 수능 특히 영어가 어려웠다. 불수능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이례적인 게 영국과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막 또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해외 언론들이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예, 저도 흥미롭게 본 게 네. 특히 제가 머물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 BBC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텔레그래프 이런 데서 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특히 이 BBC에서 12월 11일에 네. 평가원장이 영어 시험 논란으로 사퇴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제목의 영어 시험에 대해서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친? 인세인이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 출제된 문항 중에 두 문항을 네. 기사에 실었어요. 그 두 문항이 뭐였냐면 하나는 네. 24번 문항이었는데 네. 비디오 게임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된 지문을 보여주면서 적절한 제목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였고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34번 문항이었는데 칸트 철학에 대한 지문을 보여주고 어떤 문장 뒤에 나올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항이었는데 네. 두 문항 지문들이 너무 문장 구조가 복잡하게 꼬여 있고 네. 현학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이 BBC 홈페이지에는 사실 지금 댓글창이 열려 있지는 않은데요. 이 기사와 관련된 BBC TV 뉴스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댓글을 보면 그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이 네. 입을 모아서 왜 이런 문항을 출제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기도 지문을 이해할 수 없다. 예. 이런 이제 반응들을 올리고 있어서 네. 약간 국제적 망신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본토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풀라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렇게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뭐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그 결과적으로 변별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게 다 예. 그 평가원도 그렇고 다 많이 알만한 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문제를 냈을 텐데 적정 난이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사실 적정 난이도 맞추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게 이 문항이 과연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취지에 타당하냐 이 문제가 같이 제기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야 어려운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그래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지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꼬아놓고 현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내게 되면 네. 실제 고학력 원어민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문항을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그걸 풀어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 몇 년 전에 미국의 이제 그 타일러 라슈라는 그 네.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는 그 고학력 외국인이죠. 시카고대에서 이제 학사를 하고 서울대에서 석사를 한 그 분이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항을 이 타일러가 풀고 또 한국 학생이 풀고 그랬는데 이 고학력 원어민인 타일러 씨가 이걸 잘 못 풀어내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한국 학생은 이거를 요령을 통해서 금방 답을 맞춰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문항이 학생의 진정한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냐? 문제 푸는 요령이다. 대학에서 예. 그렇죠.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난이도 논란만이 아니라 네. 이 평가의 타당성 논란. 이 문항이 과연 적합하고 타당한 문항이냐? 이런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런데 이게 이제- 네네. 예. 예, 그런데 말씀하세요. 이제 여기서 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어쨌든 변별력을 그 제대로 못 맞추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평가원에서 너무 어렵게 출제하면 뭐 사교육을 키우고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안 된다. 또 너무 쉽게 출제하면 변별력이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이런 인식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너무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변별력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특히 2010년대에 보면 몇 년간 수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쉽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뭐 20명, 30명씩 나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변별력이 낮아서 문제가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 문제라는 것은 결국 동점자 문제인데요.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 자를지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변별력 문제인데 이 동점자 처리 규정이 자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점자가 지나치게 많아도 동점자가 많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 점수를 우선으로 본다. 뭐 수학을 우선으로 본다. 그다음에 국어를 그다음으로 본다.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동점자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수능이 쉬워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이런 불수능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수능 출제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이 교사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물론 교사가 참여하긴 하는데요. 참여는 검토위원으로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학 교수가 이제 출제를 하는데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를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토위원인 교사가 보기에 이거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 교수하고 교사 사이에 일종의 위계가 있습니다. 별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뭐 학연이나 또 같은 과목의 전문가로서 이리저리 얽혀 있는 관계가 있어서 교사가 과감하게 이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에서 매우 주의 깊게 통제를 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어려워지는 이런 경향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평가원장이 사퇴한 것도 나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수능이 자연히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제대로 기울여야 되는 책임이 평가원장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평가원장이 사퇴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학 입시가 이제 뭐 수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다양한 선발 뭐 유형이랄까요? 선발 기준 이제 전체 포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그 중심에는 수능 성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수능 결과는 학생 선발 과정에 어떤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가요? 수능 체제를 보면 네. 주요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인데요. 영어하고 한국사만 절대평가입니다. 한국사는 전체 문항의 한 절반 이상만 맞추면 사실상 만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영어는 이제 2018학년도부터 이제 절대평가가 도입됐죠.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뭐 사교육비도 줄이고 또 영어가 사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국어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학력이 높고 돈이 많으면 자녀의 영어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이 강한 이런 과목인데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90점 이상 받으면은 그냥 1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로 바꾼 거죠. 그러면 이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느냐? 정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수능 거의 100% 성적으로 이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에서도 수능 점수가 쓰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수시를 보면 뭐 논술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부르죠. 이 전형도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 거의 내신 성적 100%로 뽑는 건데 이런 전형, 다양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시에 있는 이 다양한 전형들에서 수능 성적을 놓고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너에게 지금 합격증을 주긴 주겠는데 이게 조건이 달려있다. 네가 수능을 봐서 3과목 이상에서 6등급 이내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3과목을 봤는데 내가 뭐 1등급, 3등급, 2등급이라든지 2등급, 2등급, 2등급 해서 6등급 안에를 이제 맞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과목들은 즉 수학이나 국어나 탐구 과목들은 상대평가인데 네. 그 영어는 절대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영어 1등급 받은 학생이 3.11%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뭐 이를테면 그 정원이 정시로 이월이 된다든지 또 이제 수시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학생들이 정시로 도전 또는 내년엔 뭐 재수에서 재도전 이런 이제 선택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입시판을 흔들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말씀하신 대로 사퇴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봤더니 1999년에 이 교육 과정평가원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원장 12명이었거든요. 9명이 중도 사퇴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기관장 잔혹사가 있을 정도면 이거는 정말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평가원장 사퇴하고 이번 사퇴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평가원장 사퇴는 주로 출제 문항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문제에 이 문제가 오류가 있다 이런 시비가 종종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치른 직후에 홈페이지에 이 기능을 올려놓습니다. 이 수능 문제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여기에다 적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류다라고 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민원을 다 이제 종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부 내용은 이제 전문 학계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게 그 지적이 그럴듯해 보이면 한국 물리학계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오류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오류가 밝혀져서 결국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난이도 문제 때문에 사퇴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 평가원장 사퇴는 난이도 문제로 최초로 사퇴한 이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교수가 출제하고 교사들이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부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의 면밀한 조사 시행하겠다.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출제를 교수가 하고 평가가 교사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이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이것을 이제 구조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 핵심인 문제라고 보이고요. 결국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영어 같은 것은 출제를 외주를 주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실제 영국이나 미국인처럼 영어를 평생 쓰면서 그 감각을 잘 쓴 사람 판단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어 시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토플도 있고 영국의 IELTS도 있고 이런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오류나 또는 그 난이도 시비 같은 것이 걸린 적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항 출제나 또는 그 출제 관리를 외주를 줘서 실제 외국에서 출제하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출제하게 하는 이런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적극적으로 외주를 주는 방안도 좀 검토해야 한다. 자, 이게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뭐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지 이참에 아예 수능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뭐 폐지하면 그 대안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자, 수능 폐지론에 대해서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수능 폐지론은 이제 계속 20여 년간 제기된 적이 있었죠. 네.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수능 폐지론은 심심찮게 계속 거론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2040년도에 수능을 폐지하자 이런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또다시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수능을 폐지했을 때 그 후폭풍 또는 여파가 어떻게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여태까지 나온 수능 폐지론 중에서 가장 좀 그 위력이 있는,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폐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정시가 굉장히 줄고 수시로 학생들을 이제 주로 뽑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시는 이제 수능 100%로 뽑는 전형입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전형을 굉장히 줄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정시, 즉 수능 100%로 들어온 학생이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에 비해서 네. 대학 때 성적이 더 낮습니다. 평균 성적이 더 못하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중도 이탈률이 낮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뭐 1년 다니다가 반수 또는 재수해서 다른 학과로 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수시 전형보다 정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학에서 학업 능력도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더 높고, 또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충성도랄까 이탈률이 더 낮은 거죠. 이런 결과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교수들이 이거 좀 정시로 안 뽑으면 좋겠다. 사실 수능 좀 이전보다 덜 중요해진 거 아니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전과 달리 대학들이 수능 폐지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폐지론의 이제 여파나 부작용은 좀 이제 논외로 따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이전의 이제 수능 폐지론에 비해서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나름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그 입시 제도와 대학 교육과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평론가님이 최근에 이제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줄 세우기와 능력주의를 내세운 입시를 비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을 이제 비판하면서 네. 이게 줄 세우기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다. 이게 이제 학생들의 서열화를 통해서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줄 세우기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엄밀하게 나눠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상대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성적순 선발이 있습니다. 네. 상대 평가는 뭐냐? 요즘 수능 성적표를 보면 원점수가 아예 안 나오죠. 100점 만점에 몇 점, 50점 만점에 몇 점, 이 원점수가 아예 안 나오고 상대 평가 지표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표준 점수하고 석차 등급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대 평가가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현재 수능이다. 이제 영어를 제외하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상대 평가를 다른 나라 대학 입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원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절대평가로 뭐 몇 점 이상이면 뭐 A 이렇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평가를 왜 안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상대평가는 결국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기피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 과목 중에 물리학 같은 과목이 있는데 야 물리 선택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인 것 같은데 뭐 과학고 나오고 뭐 이런 학생들이 물리 선택한다던데 자 이런 식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기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과목은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중요한 과목인데도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비슷한 이제 현상이 뭐 사회 과목 중에서 경제를 기피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상대평가는 일부 과목을 사실 말려주기는 이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일체 상대평가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차라리 원점수를 주거나 뭐 절대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보정점수라고 해서 뭐 과목과 난이도 같은 걸 좀 조율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걸 줍니다. 그 결국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거는 이제 하루바삐 우리가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수능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상대평가의 문제하고 성적순 선발의 문제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요. 상대평가는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를 줄 세우는 거거든요. 이 응시자 줄 세우는 거하고 성적순 선발, 즉 지원자를 줄 세우는 거죠. 어떤 학과에 내가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자를 이제 줄 세우는 건데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응시자하고 지원자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 뭐 물리 과목이 예를 들어 3만 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줄 세워서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상대평가거든요. 그런데 지원자 줄 세우는 거는 이를테면 우리 대학 경영대 정원이 100명인데 뭐 3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이제 성적 순으로 줄 세워서 100등까지 뽑는 거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성적 순으로 선발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순 선발이 뭔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야, 좀 여러 줄 세우거나 다양한 걸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사실 좀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게 되는 생각이에요. 네.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완전히 성적순 선발하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뭐 상당히 좀 평등의 나라로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있죠. 네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다 철저하게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적순 선발이 나쁜 거냐? 세계적인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대학 네네. 입장에서는 왜 성적순 선발을 하게 되느냐? 뭐 다른 대학보다 우리 대학이 좋은 학생, 대학 공부를 하는데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성적으로 봐도 그렇게 뽑아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뽑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예, 한 줄 세우기보다 여러 줄 세우기가 좋은 거다. 한 줄 세우기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상대평가는 나쁜 겁니다. 상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내신 제도나 수능 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성적순 선발 이것이 문제냐 이렇게 볼 근거는 희박하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평론가님 글을 보니까 과열 경쟁 교육은 수능 없애거나 성적순 선발에서 벗어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다. 한국서 대입 경쟁이 심한 건
대학 간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의 질 격차 때문이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마침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가난해서 첫째만 지원해주고 둘째, 셋째는 뭐 공장 가고 돈 벌면서 첫째를 지원해주고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서울대만 키워주고 다른 대학은 좀 덜 키워주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지금은 왜 서울대에 그 다른 거점 국립대에 3배의 지원을 몰아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거점 국립대는 이렇게 적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 그 대학에서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의 돈을 학생 교육에 투입하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인데요. 네. 그걸 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과거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1980년대부터 이미 거점 국립대에 지원하는 그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서울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이 특정 상위권 대학에 이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하는 이유가 그 대학에 가면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것 같은 기대가 발생하면 심지어 신생대학에도 갑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라든지 또는 포항공대라든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런 신생대학들이 생겼을 때 네. 저 대학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이제 나타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런 학교도 과감하게 지원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성적순 선발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경쟁의 강도가 높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대학이 수준이 고르게 높은 편입니다. 이 대학이나 저 대학이나 그 대학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재정적 지원도 비슷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성적순 선발을 해도 이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약하니까 전체적인 경쟁 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뭐 말씀 잘 들었고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짤막하게 지금 뭐 한국 교육 정책의 실패 요인 요거 박사 과정에서 이제 연구하고 계시니까 기대가 큰데요. 오늘 말씀하신 어떤 입시 제도와 우리 대학 교육과 관련지어서 요 말씀만은 꼭 청취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하면 뭡니까? 입시 제도를 바꿔서 학생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시도는 약간 좀 잘못된 시도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어느 대학을 가도 내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그리고 실제로 이 대학 시스템을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야 학생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어느 대학을 가도 내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조로 이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